이거 보신 적 있어요? 이 고인돌? 이게 우리나라 고인돌인데 굉장히 파워풀해요. 저는 우리나라 문화 중에 그 굉장히 그 이 번역 불가능한 뭐가 있어요. 똘끼도 있고. 이게 한국성의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나라 문화 중에 그 이 뭐 BTS도 사실은 이게 번역 불가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은 아니지만 여러 다른 요소들이 섞여서 하나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었는데 이게 똘끼라고 생각하고 이게 번역 불가능성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한국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좋고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 있습니다. 문주사에. 이게 그 이 탑인데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거는요. 약간 이거 또라이 아니에요? 이게 한국 문화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일제시대 거치면서 굉장히 정제된 한국을 많이 보게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한국은 일본 사람에 의해서 번안된 한국일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 몇십 년 전 한국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한국이랑 많이 달라요. 이거는요. 요거 있으면 실제로 있는데 지금은 이게 요 위는 잘려서 없고 요 바닥은 높아 올라갔고 나주에 있습니다. 굉장히 불쌍한 상태로 있는 거고. 근데 어떻든 뭐 이런 것이 우리 고유의 문화일 것 같고 우리는 이런 그 DNA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런 DNA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거고 저는 이런 약간의 그 우리의 DNA를 좀 전달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공간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집들이 골목길도 있고 골목길을 지나면은 뭐 집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골목길을 만들면 좋겠다. 또 우리나라 집들이 이 여러 투시도가 이렇게 섞여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면은 이런 골목길을 지나서 이런 공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작업들을 저는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잘 모르시는데 이제 그 이런 작업들을 한 20년 전부터 해왔고 여기 보면은 기둥이 없죠. 기둥이 천장 위에서 잡고 있는 겁니다. 20몇 메타를. 이게 왜 기둥이 없냐면 요 투시도에 기둥이 없잖아요. 네. 투시도니까 없을 수 있죠. 근데 건축주가 여기에 기둥 하나 세워야 된다 그랬더니 이걸 기억해내신 거예요. 투시도에 기둥이 없었다고. 그래서 그 양쪽에 그 이 구조체에다가 요 지붕 위에 큰 빔이 지나가고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주가 너무 똑똑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2000년도에 사무실이 조그맣게 만들어져 갖고 어떤 일을 주로 했었냐면은 그 이 우리나라 선들은 직선도 거의 없고 재료가 빛을 흡수하는 재료가 대부분이에요. 뭐 한지도 그렇고 흙도 그렇고 그래갖고 저희가 재료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많은 그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재료들이 천연 재료입니다. 요 붉게 보이는 거는 이거는 철이에요. 산화철이에요. 그러니까 미장에다가 산화철을 섞어서 녹선철을 섞어갖고 만들어진 색이고
여기 있는 거는 우리나라 해남의 그 흙입니다. 백토. 근데 조용받아서 이런 거고 어쨌든 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재료를 찾으려고 저희는 꾸준히 노력을 했었고 그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문화로 간직해 있던 것을 이제 지키는 작업들, 시간을 지킨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작업들을 애써서 저희가 해왔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그 이런 뭐 그 주변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이런 거 보면은 이 동네 크기들 때문에 크게 단일 건물 안 세우고 쪼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의 장소를 잘 보살피면서 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가로서 당연히 그 어반 스케일, 뭐 브릿지라든지 광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건축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건축이라는 것이 형태를 만든 작업이긴 하지만 형태보다도 사실은 그 형태 속에 숨어 있는 이런 촉감 같은 거, 그러니까 뭐 그 이런 건축을 지향하는 건축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또 이제 소장님이랑 이제 건축가님이랑 얘기를 좀 하려고 뭐 틈틈이 이제 건축가분들 얘기를 좀 해봤는데 다들 이제 건축가들 사이에서도 이 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오신 분 혹시 미래에셋에서 오신 분 계세요? 그때 뒤늦게 신청하셨던 분. 네. 한 분 이제 자기 꼭 팬이라고 나중에 자리 좀 달라고 했던 분도 있고 대체로 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자기소개를 하실 때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실 줄 알았어요. 거의 안 하시네요. 개인적인 얘기도 궁금한데 이런 잘 알면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보통 제 인터뷰를 보니까 그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 건축가님 별명이 수도승인가요? 네. 네, 그렇게 어떤 인터뷰 하나 그렇게 써 있고 또 보니까 초저녁에 주무신다고 이렇게 돼 있던데 제 성격이 수도승이 아니고 잠자는 시간은 스님 잠자는 시간이랑 똑같아요. 지금 약간 주무셔야 될 시간 아닌가요? 좀 있으면 잡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인터뷰에 보니까 지금 주무셔가지고 새벽 3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책을 읽는다고 하시던데 뭐 그 간단한 질문부터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뭐 하루 일과는 어떻게 보내세요, 건축가님은? 새벽에 일어나는 건 맞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한 4시, 4시 반쯤 일어나요. 잠을 이제 의사가 자야 된다 그래갖고 일어나면은 책을 보고 일기를 적어요. 새벽 일기. 그건 이제 꾸준히 제가 이제 글을 적기 때문에 일기를 적고 그리고 그 우리 집이 부암동인데 그 제가 운동을 포시즌에서 하거든요. 10분 걸립니다.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운동을 하고 씻고 사무실 오면은 거기서 또 10분 걸려요. 그러니까 제 생활 방향은 다 10분 거리에 있는 거고 여기서 집까지 10분 걸리고 그래서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하고 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로 근무를 해요. 이 장소에서.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은 그 금, 토, 일 그러니까 목요일날 출발할 때 저녁에 출발할 때도 있고 이제 바닷가에 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냥 책 봅니다. 그게 제 생활은 무지하게 단순해요. 네, 강원도의 고성이었나요? 고성입니다. 네. 네, 그 사실 이제 이게 저도 오늘 되게 부담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팬분들 많아서 제가 말 실수할까봐. 근데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대체로 이제 건축가님의 건축에 대한 표현들이 이제 한국적인 걸 되게 잘 살리고 또 담백하고 절제되어 있고 이런 오감을 만족하는 건축 이런 공통적인 표현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이제 뭐 쓰는 사람 따라서 자기가 느낀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중에서 가장 건축가의 건축을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마음에 드는 그런 표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 작업이 뭐 디테일이 좋다 또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사무실 작업은 그 디테일이 좋은 거는 제가 까다로워서 그런 거고 디테일이 목적은 아니었는데 저는 편한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몸이 아팠기 때문에 편한 상태가 굉장히 좋고 편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치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제 몸이 작거든요. 네. 그러면은 나한테 맞는 치수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편안한 게 그 어떤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그 빛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뭐 동서남북이 있는데 네네. 카텐을 안 쳐도 빛이 없으면 제일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 어떤 재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빛을 흡수하기도 하고 반사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빛을 흡수하는 재료가 실내 음향도 되게 좋은 거고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이런 거죠. 뭐 그러니까 그 제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눈을 감아서 편안한 공간이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우리가 시각적으로 많이 현혹되기는 하지만 인간이 그 굉장히 좋은 상황은 뭐 이거 뭐 그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 스파 갔을 적에 눈 감았을 적에 굉장히 편안한 상황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떤 스파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잖아요. 온도가 이상하다든지 네네. 소음이 있다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눈을 감았을 적에 좋은 공간을 만들려면 엄청난 배려가 필요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편안한 공간이 제일 좋고, 그러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 사서가 현대카드 그 디자인 라이브러리 사서가 지금 한 8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만드신 공간은 매일매일 다르고 편안해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그 말을 해준 게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의 그 건축주들도 그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 집이 성숙되어지고 그 뭐 기분이 좋다. 뭐 그 말이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편안한 공간. 어떻게 보면 이제 건축가님의 건축에 대해 디테일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게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다 보니까 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를 제가 하다 보니까 네. 디테일해진 거지. 근본적으로 제가 디테일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에요. 오늘 이제 얘기 나눴던 분 중에 예전에 같이 일을 한번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하시는 말씀이 집안에 이제 문고리가 많잖아요. 이제 보면 이제 뭐 용도 다 다르죠. 화장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방도 있는데 그 문고리마다 이제 무게도 다 다르고 질감도 다르게 이제 설계를 그러니까 신경을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결국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는 사람의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여기 남자들 많은데 군대에서 군대 문 되게 합판으로 만들고 얇거든요. 네네. 그 군화로 차면은 멋져요. 소리도 뻥 나고. 네네. 그건 발로 차기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뭐 이런 거죠. 뭐 그 터키 가갖고 터키탕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리지널 터키탕 그 문이 몇 톤쯤 됩니다. 몇 톤쯤 되는 문이 높이는 한 7, 8m 되고 그 문을 열려면 온 힘으로 열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나무로 되어 있는데 어떤 공간에서 어떤 공간으로 가기 위한 전이 공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자기가 힘을 썼기 때문에 그 공간이 확연하게 느껴지는데 그러면은 어떤 공간에서 어떤 공간으로 넘어가는 전이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 행동이 만들어지고 이 행동이 결국은 문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대청에 그러니까 그 대문 한옥으로 보면은 대문 들어갔을 적에 문이 삑 소리도 나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보통 마사토 깔려 있으니까 소리도 나고 그다음에 대청이 열려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문을 열고 이 모든 프로세스가 사실은 사람 행동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문화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현관문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저는 현관문을 한 1톤쯤 되는 문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이 굉장히 천천히 열리거든요. 네네. 또 어떤 문은 굉장히 가볍게 옆으로 열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문고리를 다르게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을 다르게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 집의 문화를 만들어 놓는 거죠. 아. 네. 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보면 이제 눈을 감아도 편안한 그런 공간이 이제 좋다고 하셨고 그런 걸 추구한다고 하셨는데 건축이라는 게 물론 이제 오감으로 느끼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건축 이제 가가 아닌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네. 그럼 그게 이제 눈을 감아도 편안한 공간이란 거는 건축가가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궁금증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나중에 회의실 가 보면은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그 테이블을 좀 디자인하라 그랬어요. 근데 10중 8구 철, 유리, 나무 이렇게 갖고 와요. 어떤 재료가 뭐 이게 좋겠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그 오브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연대숲이고 여기가 이대숲이거든요. 우리는 창이 양쪽에 있어요. 5층에 올라가면. 그렇죠. 네. 근데 이 단면을 다 그어봐야 된다. 먼 풍경이 보일 거고 그린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무실에 있는 테이블은 참 신기한 게 사무실 테이블은 한 4m밖에 안 되지만 저 그린은 100m 이상 떨어져 있지만 우리 인간의 바디나 눈은 자기 테이블을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테이블은 굉장히 크게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작은 테이블이랑 이 풍경이랑 일치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리고
그린이 많기 때문에 그린이 들어오잖아요. 안으로 색깔이. 그랬을 적에 이 재료가 그 어떤 속성을 지녀야 되겠느냐. 철, 유리, 돌이 아니라 이 재료가 부드러워겠느냐 아니면은 딱딱해겠느냐. 이 추상적인 느낌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형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상황을 이해하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는 시각적인 디자인이나 재료를 선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속성을 선택을 해서 그럼 이 속성에 가장 맞는 재료가 무엇일 거냐. 그리고 우리가 이 공간에 가장 맞는 속성에 맞는 디테일은 어떤 걸 거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사실은 시각적인 이야기를 다 배제를 해요. 우선 처음에는. 그래서 작업을 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시각적이 되는데 뭐 우리 눈으로 다 보이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프로세스 자체는 시각적인 거를 다 배제하고 시작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네네. 그때 느낌이 지금 건축가님이 설명해 주신 바로 그 느낌 그대로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온줌 그러니까 온줌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작은 식당인데 그 셰프가 가장 좋은 자리를 보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오픈 주방이고 그래서 셰프가 들어온 사람을 웰커밍도 해야 되고 셰프가 가장 이 좋은 풍경에서 있어야 이제 이 작은 다이닝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창의 높이도 이게 그러니까 바깥 풍경이 근사한데 온지움은 4층에 있고 궁은 좀 밑에 있어요. 그죠? 정원은. 그럼 창이 너무 크면 하늘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하늘 보이는 것을 줄이는 거죠. 어쩐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가고 싶은 식당은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컨트롤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형태적으로 뭐 창이 높으면 좋지 않아요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풍경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하늘의 크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창이 크면은 하늘이 너무 많이 보여서 바다가 죽어요. 왜냐하면은 바다의 높이는 자기 눈높이거든요. 바다는 저 멀리 있기 때문에 바다가 단면적으로 저 밑에 있어도 인간의 눈높이에 바다는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창을 조절하지 않으면 바다는 죽고 하늘만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걸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인 디자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저희 대표님이세요. 저희 대표님이세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건축가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배려를 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려면 일단 관찰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말로 하면 리서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건축가님은 아마 이제 건축 설계할 때 건축가마다 그런 프로세스가 다 있을 텐데 또 건축가님만의 방법, 리서치하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자기 에너지를 만들려면은 업돼야 되는 사람이 있고 다운돼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저는 다운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뭐 도 닦듯이 저는 책을 보거나 아니면은 우리 집 마당에 물을 주는데 한 5시간 정도를 줍니다. 그러면은 그 식물도 반응을 할 뿐더러 물을 줄 적에는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이렇게 착 가라앉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바닷가 집에서는 산책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괜히 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앉히는 거예요. 근데 가라앉히면 살포시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옛날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태리 분인데 사람한테는 기억이 있고 회상이 있대요. 기억이라는 거는 과거의 우물에서 끄집어내는 거고 회상은 수면 위에 떠오른 기억을 건지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회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끄집어내는 것보다는 다 버리고 있다가 살짝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를 막 떠올리려고 예를 쓰진 않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떠오르면 그거 가집니다. 네. 사실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하긴 했어요. 이제 뭐 서희 이제 건축가라는 직업이 창의적인 직업이기도 하고 대부분 이제 그 영감을 어떻게 받을까 이
궁금하잖아요. 네, 네. 저는 그런 식으로.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정말로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보니까 팬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이게 팬이라고 얘기하시는 분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많은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되게 지금 뭐 건축이라는 걸 되게 심오하게 또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그런 궁금한 들었어요. 이제 몇 번 뵈면서도 한 번도 질문 안 드렸지만 건축가님은 과연 드라마를 보실까? 영화를 보실까? 어떤 책을 좋아하고 어떤 노래를 좋아하실까? 이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뭐 저는 여러 가지를 좋아하는데 그 영화 감독이 되고 싶기도 했었어요. 처음에 그랬죠. 영화 감독도 되고 싶어 했었고 글도 지금까지 쓰고 있고 현대문학으로 30년 전에 등단했고 이제 그 영화 보는데 저 어렸을 때는 무지하게 많이 봤어요. 하루에 3편씩 몰아서. 그러니까 뭐 한 감독별로 이제 전투 치르듯이 영화를 봤고 책도 많이 봐요. 근데 음악은 많이 안 듣고 그냥 그 바깥에 들어오는 소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 하나는 산에 있고 하나는 바다에 있잖아요. 그 소리 듣는 게 그냥 좋고 그래서 음악은 그냥 책 볼 적에나 일할 적에는 그냥 제일 편안한 거 뭐 바하 뭐 무반주곡이든 아니면은 그 기타 음악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귀에 안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은 그 정도 듣는 거고 그래서 그 책은 어떤 걸 좋아하냐면은 전 책을 무지하게 많이 보거든요. 저는 거의 내 인생에서 이틀에 한 권꼴로 책을 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큰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는데 기억나는 책,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는 그 이런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자동차가 있으면은 자동차 서킷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자동차 도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어떤 남자가 자기 옛날 뭐 좋아했는지 안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여자친구한테 지도를 남기고 전달되게 했어요. 이 남자 죽었고. 근데 그 여자분이 그 지도의 의미를 알아요. 그래갖고 비행기를 타고 이 스키도를 찾아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뭐 어느 지역에서. 그러다가 그 스키도를 발견해 폐허가 된. 근데 그 스키도를 복원을 해요. 복원을 해갖고 이제 운전기사한테 스포츠카를 몰게 하고 그 여자분 옆에 타고 달리는 거야. 달리는데 이 남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 그 눈물을 흘려. 근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독특한 소설이 있는데 그런 소설 좋아합니다. 작가가 누군가요? 작가가 이태리 작가인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알렉산드로 바리코. 네. 알렉산드로 바리코 소설은 굉장히 좋아요. 그 영화로 나온 것 중에 하나는 노베첸터라고 있어요. 그 피아니스트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 피아니스트인데 이 피아니스트가 그 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유람선에서. 왜냐하면 그 국적이 없어. 배에서 태어났어. 네네네. 근데 그래갖고 사생아인데 배에서 나갈 수가 없어서 배 안에서 피아니스트가 됐는데 거기서 피아노 치는데 그 배 바깥 창에서 어떤 여자가 지나가요. 자기가 굉장히 사랑하고 싶은 여자인데 이 친구는 배에서 떠날 수 없는 거야. 그게 노베첸트예요. 되게 알렉산더 바리코 소설이에요. 작가 상상력이 되게 풍부하고 다 영화로 만들어도 될 법한 그런 책들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영화 한번 들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 이제 보면 건축가분들이랑 막 이런 건축 답사라든가 뭐 평가 이런 거 가보면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다들 이제 자기 에고도 강하시고 의견이 통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건축가가 뭔가를 다른 건축가 인정하는 것도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게 궁금했어요. 이제 건축가님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건축가인데 혹시 건축가님이 좀 뭔가 영향을 받거나 좀 되게 이제 인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건축가 분이나 혹시 건축물이 있는지. 네. 저는 어떤 유형의 건축가를 딱히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장소에 이제 맞는 건축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좋아하는데 그 어떤 이야기냐면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건축가들 이야기해도 여기 대부분 다 모르실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건축가들을. 근데 안 알려진 건축가들이 많은데
이 건축이라는 게 장소를 잘 이용한 건축도 있고 장소를 잘 이해한 건축도 있어요. 이용이랑 이해랑 다르거든요. 저는 장소를 잘 이해한 건축이 좋고 장소를 잘 이해한 건축가들은 로컬 건축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외국에서도 그러니까 잘 안 알려진 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건축 발견하는 게 되게 기쁘고 그래도 많이 알려진 분은 알바로 시자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계시긴 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 좋고 제가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실은 전 그 백남준 선생님이에요. 어렸을 적에. 네.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당신은 한국 문화의 그러니까 역사를 이야기했는데 역사가 쓰여진 거는 얼마 안 되는데 인류 역사는 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 언어 이전의 음성의 세계로 자기는 찾아간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한국의 DNA를 찾으려고 이런 것들도 네. 사실은 백남 선생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로 남겨지거나 네. 그 이해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어떤 그런 근원. 그래서 백남 선생님이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죠. 아까 그러면 이제 건축가님께서 처음에 영상 보여주시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이 이 원래 한국이 아닐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이제 그 기원을 찾는 거는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꾸준히 생각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접근하게 되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저런 사진 자료 같은 것도 우리한테 안 알려져 있거든요. 네. 노력하니까 발견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사무실에서 만들어내는 디테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기계로 만들어낸 거랑 좀 달라요. 따뜻해. 근데 이거는 뭐 목수하시든 철하시는 분이든 뭐 페인트 하시는 사람이든 뭐 한지를 바르는 사람이든 계속 대화를 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뭐 수십만 년 동안에 그러니까 한국이 아니라 이 장소에 살아온 사람의 그 우리는 그 후세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속에 DNA가 있을 텐데 그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거 해주세요라는 말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거든요. 그래갖고 만들어낸 디테일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따뜻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일본 사람이랑 일해 보면은 그런 디테일이 안 나와요. 근본적으로 중국 다르고. 그래서 저는 네. 그 과정을 통해 갖고 이게 이 땅의 품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똘끼도 많구나. 그거 느끼는 거죠. 뭐. 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똘끼를 찾아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일본이 훨씬 더 디테일하다. 그렇게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네. 일본 사람들이 제 건축을 보면 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만든 지 얼마 안 된 건데 오래된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들면 새 것 같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어떻게 이 디테일은 오래된 것 같냐. 근데 그거는 저한테 굉장히 기쁜 말이에요. 왜냐하면 새 것처럼 만드는 건 쉬운데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에이징된 것처럼 보이는 거는 안 쉬운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리모델링이죠. 네네네. 건축가님한테 만들어 달라고 제안하신 거예요? 아니면 건축가님이 그 자리에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신 거예요? 굉장히 복합적인데 저도 건축주랑 워낙 많은 악유가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오슬로 티하우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많은 그 분들은 될 리가 없대요. 될 리가 없다. 될 수가 없다.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누가 계단을 뭐 몇십 개를 올라가서 그까지 올라가겠느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야기했었냐면은 우리가 북촌도 산책을 하는데 장소가 좋으면 올라갈 거고 그 길을 올라가면은 서울의 그 굉장히 고유한 컨텍스트가 보일 거고 그래서 장소가 좋으면 올라간다. 저는 지하실에 가장 많이 신경을 써요. 뭘 만들 때. 왜냐하면은 아무도 안 갈 거예요, 지하실에. 근데 지하실은 아름다워야 가거든요. 그래서 옥상도 아름다워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만들어냈고 뭐 기왕 말 나온 김에 하면은 이제 오슬록이든 설화수든 이제 헤리테지를 이제 이게 기업 브랜드
표상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옛날 헤리티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색깔들 있죠. 그 안에. 그 어떤 색깔인지 아세요? 그게 60년대, 70년대 때 설화수에서 광고했던 모델들이 입었던 옷을 다 분석했어요. 네, 그 색깔입니다. 네. 옷 색깔입니다. 네. 그것도 헤리티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시대에 우리나라 화려한 게 없었는데 화려한 걸 팔기 위해서 화장품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근데 옷은 표시가 나잖아요. 그래서 옷이 니트 옷을 많이 입었는데 그 옷 색깔이 그거를 이제 잘 그 분석해가고 추출해낸 색깔이 그 색깔이에요. 성수동에 있는 그 옛날 그 화장품 용기를 전시해 놓는 것보다 훨씬 더 헤리티지가 있는 거는 같네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 네, 보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요. 설명을 들어야지 아 그렇구나 하는데 전 좀 신기했었거든요. 그걸 맨 꼭대기에 그런 디테일을 만들어 놓은 게 너무 궁금했었어요. 감사합니다. 성수동 화장품 용기는 아모레퍼식 얘기하시는 거. 네. 옛날에 그 네. 과거의 아모레퍼시픽 맞습니다. 네네네. 그 이제 뭐 오늘 우연히 이제 건축가님 소개해 주신 분이랑 점심을 하다 보니까 디벨로퍼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하는 얘기가 어떠셨냐니까 이제 건축가님의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작가주의와 상업주의와 그리고 소비자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래서 팬층이 두텁다 얘기하신 건데 뭐 어찌 보면 좀 상반된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작가주의, 상업주의라는 게 두 개를 동시에 추구하기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하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네. 어떤 이제 작업을 하시길래, 어떤 노력을 하시길래 그런 평가를 듣는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러니까 스타일을 추구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서양적인 사고 방식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이라는 인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 상황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해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황을 이야기하려면은 지금 그 상업적인 환경은 당연한 환경이잖아요. 그 다음에 건축가로서 해야 되는 어떤 그 본질적인 업무도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이 자본주의 상황이고 그다음에 기업에서는 어떤 그 브랜드를 이제 잘 가져가야 되는 거고 또 건축의 퀄리티가 있는 거는 저는 당연히 건축가로서 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사실은 건축주도 잘 만나야겠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인터뷰에 그런 표현도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건축주들이 건축가들이랑 일을 할 때 손만 빌리고 머리는 안 빌려고 한다. 네, 그런 표현 뭐 되게 인상적이기도 했고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다행히 이제 그 제가 한 말이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있는데 우리나라 건축주들은 수준이 이제 굉장히 많이 네. 올라가셔갖고 네. 사실 쫓아가기도 힘들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같이 잘 호흡을 맞추고 있는 중이죠. 네, 그리고 좀 재밌었던 게 어떤 분 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건축가님 건축을 부유층들이 좋아하는 건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건축가신데 그게 뭐냐고 했더니 사실은 이제 해외에 나가면 또 이렇게 잘 알려진 건축가들 말고도 특별히 부유층들이 좋아하는 건축가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건축가의 특징을 보면 어려서부터 이게 교육도 잘 받고 좀 뭔가 이게 그런 취향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 뭐 부유층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많이 경험해서 그런 게 묻어난다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뭐 건축가님의 표현을 이제 밖에서 부유층들이 좋아하는 건축의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그런 취향이나 이런 것들 스며들었을까요? 저는 대학교 때 자파 교육을 받았고요. 네. 저는 이제 유럽에 내가 그냥 하는 이야기인데 유럽의 자파들은 누구를 만나도 쫄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네네. 자파들은 다 부유층도 많고. 네네네. 근데 누구를 만나도 쫄지 않는데 저는 선생님들한테 그런 태도를 배운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구를 대하는지 똑같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쫄지는 않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장점인 것 같고. 네네네. 그래서 그냥 저는 똑같이 대해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부유층이 많다고 했는데 건축이라는 게 좀 그런 거죠. 원래 사실 속성이. 네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제가 부유층을 선호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그분들이 네. 선택을 해서 그런데 그렇죠. 어쨌든 뭐 그 저희 건축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제 상황도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공공성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부유층들이 하는 작업을 보면 그게 이제 공개되는 경우도 있지만 공개 안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좀 아쉽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그 안 아쉬웠는데 안 아쉬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사실은 제가 건축가가 될 줄 몰랐어요. 네? 아니, 건축가 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마음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건축이라는 게 다른 사람이랑 더불어서 하는 일이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힘들어서 나도 힘들어서 혼자 하면은 잘할 것 같잖아요. 뭐 그림을 그리거나 뭐 영화도 남들이랑 같이 하는 거지만 그래서 건축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 저한테는 굉장히 그 힘들었고 그래갖고 아마도 우리 사무실 작업을 잡지책에 나온 걸 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인터뷰도 20년 동안 안 했고 그렇죠. 잡지책도 20년 동안 안 냈어요. 네. 내가 잡지를 만들어서 내 작품을 내가 실었지. 결국.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건축가로 이름이 나는 거를 제가 극도로 싫어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걸 잘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러 상황들이 생기면서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뭐 사무실 상황도 복잡한 상황들이 생기고 하면서 우리나라 선비들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 선비들이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하고 건축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을 다시 돌렸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 그냥 다 하자. 그리고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좀 마음 편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인터뷰 찾아보니까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사유방 그 했을 때 그때 제일 많이 나왔었더라고요. 네. 그 질문들이 많은데 사실은 저희가 정해진 시간대로 하고 나중에 Q&A 있으니까 제가 좀 모자란 질문 할 건데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이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부산에 있는 현대 그 모터 이제 스튜디오 있잖아요. 그거 이제 인터뷰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 건축가님 베네치아에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베네치아에서 경험했던 아이디어를 뭔가 이게 담았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다른 건축에도 혹시 그런 장치들이 있는지 약간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기억을 벗어날 수는 없을 텐데 그게 이제 단편적으로 그냥 그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 쉬우라고 한 소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게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이게 어디지? 근데 어쨌든 뭐 이게 한 신라 시대예요. 그래서 1,000몇 년 된 건데, 1,500년 된 건데, 우리는 땅 다루는데 굉장히 독특한 민족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봐도. 그리고 이 땅을 다루는데 접지성이라고 그러죠. 땅이랑 건축물이 만나는 게 굉장히 독특해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게 안동에 있는 향단인데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 접지성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 허체 인식. 이게 우리나라 건물 파사드가 있나요? 이건 좀 보면 이게 지붕면이 파사드잖아요. 이 허체 인식도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허체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주변을 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다른 어떤 유산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현대모터 스튜디오가 이렇게 있는 건데 허체 인식이라는 게 이 주변이랑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허체 인식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주변 이게 현대모터 스튜디오인데 이 주변에 있는 건축물들이랑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요 안에다가 작은 이렇게 박스 하나 넣었고 그리고 이 내부 공간 보면 이 수평으로 쫙 열려 있죠. 이게 이런 것들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 형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허체 인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면서 동원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바닥이 소위 말해서 테라조인데 이 테라조를 왜 만드냐면은 베니스 같은 경우에 빛이 이 바다에 반사돼 갖고 빛이 아른아른거려요. 그러면 이 바닥이 이런 테라조가여서 좀 이렇게 점박이가 있어야 그 아른아른거리는 걸 버텨요. 그 빛을 반사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여기는 뭐 바다에서 좀 떨어져 있는 거지만 어떻든 간에 굉장히 센 빛이 들어오는데 이 센 빛을 좀 이렇게 산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니스를 억지로 끌고 들어오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허체 인식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 장면을 보시면은 뭐 비슷한가요? 어쨌든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한국의 문화에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하나 더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제 일본인 친구고 요게 띨띨한 게 전데 이게 제 친구 집이에요. 집인데 이 장면이랑 우리나라 명재고택이랑 비슷한데 무지하게 다르지 않나요? 타이폴로지는 똑같아요. 근데 공간 느낌은 되게 달라요. 이거를 말로 하면은 구분이 안 되는데 사진을 찍으면 구분이 확 되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 친구 집인데 이거는요 다르잖아요. 근데 타이폴로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요 두 개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건축이죠. 근데 이 건축은요 인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뭄바이 스튜디오에서. 인도 사람이 일본에 만든 호텔인데 이게 우리나라 거 베낀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달라요. 이 감에서. 우리는 이 감이죠. 그래서 이런 감을 어떻게 갖고 오냐가 굉장히 그 과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적인 공간을 이제 구현하고 싶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이 공간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한 십몇 년 된 공간들이에요. 이제 외부에 알려지진 않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그러면 이게 건축물로 옮겨갔을 적에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다도해인데 요 정도가 요 딱 따서 건축이면 이게 왜 이게 나왔냐면 기업의 건축물이 뭐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지어야 되고 뭐 인도에도 지어야 되고 하잖아요. 기업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땅에 공기가 파사드가 되면은 좋겠다예요. 그래서 이게 공기층이에요. 이 이중 파사드가 갖고 그 땅에 그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사드가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건축물 만드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이게 금전 출납부 같죠? 현대카드 사옥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이중 파사드를 만들어서 빛을 넣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층부는 트이는 거고 이게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런던에 세워지던 다 이제 적응을 하는 거고 이게 그 공기를 갖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기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규모가 커지면 이제 이런 건축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를 지키면서 그 주변 지역을 이해를 하고 이제 뭐 이런 건축을 하는 거고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랑 다 똑같은 거예요. 네. 규모가 크지나 작아지나 이런 태도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뒷면 없는 앞면은 가짜다 이런 말 되게 좋아합니다. 네.